평범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 인생도 평범한 일들만 일어날 줄 알았던 30대 여성입니다. 그 사람을 만났던 순간과 헤어졌던 순간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아요. 그 사람과 첫 인연이 시작된 건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였어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각에 정장을 빼입고 향수 냄새를 풍기며 커피를 20잔씩 사가는 남자가 있었죠.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항상 시계를 확인하며 커피를 기다리는 내내 통화를 하고 커피가 나왔을 땐 감사합니다 한마디 툭 던지고는 양손 가득 커피를 차로 옮겨서 휙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바쁜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향기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월에 100만 원 남짓 벌면서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진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만 같고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아무튼 그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약간의 동정심과 질투 그런 감정들을 느꼈어요. 그런 감정이 든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사람이 커피를 주문하면서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어제는 안 계시던데. 아, 저요? 어제는 제가 일을 안 하는 날이어서요. 매일 일하는 건 아닌가 보죠? 네, 보통 일주일에 3번 정도 일합니다. 휴가는 매주 다르고요. 아, 그렇군요. 그쪽이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길래 다 같은 원두여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지나 보죠? 커피도 손맛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아, 그건 아닐 텐데 잘 모르겠네요. 같은 기계로 하는 거라 맛은 같을 텐데. 농담한 건데 제가 무리수를 던졌네요. 아, 죄송해요. 아닙니다. 항상 웃으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 말 한번 걸어보고 싶었어요. 덕분에 출근 전에 밝은 기운을 얻어가거든요. 매일 커피를 20잔씩 사가시네요? 동료분들 챙겨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회사에 복지가 별로 없어서 대표가 커피 셔틀이라도 해야 직원들이 퇴사를 안 할 것 같아서요. 직원들의 퇴사 방지를 위해 무지하게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아, 대표님이세요? 여기 근처요? 네, 여기 은근히 커피 테이크아웃 할 만한 곳이 없네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기다가 얼굴 도장을 매일 찍고 있습니다. 한창 바쁠 때 20잔씩 시키는 진상 손님 감당하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아니에요, 그게 제 일인데요, 뭘. 커피가 만약 좀 더 천천히 나왔더라면 그리고 뒤에 손님이 없었더라면 좀 더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야속하게도 바쁜 아침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찰나였습니다. 괜히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부터 만날 때마다 먼저 인사도 해주고 스몰 토크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후 그 사람이 저에게 툭 던지듯이 질문을 했습니다. 퇴근은 언제예요? 저요? 저녁 8시인데 왜요? 나도 그때쯤 퇴근하는데 밥이나 같이 먹을까요? 저랑요? 왜요? 뭐 이유가 필요한가요? 자주 보니까 정이 들고 친해지고 싶어서 말 한번 꺼내본 건데. 무례했다면 미안해요. 아니요. 싫은 건 아니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시커먼 남자가 불쑥 찾아와 밥 먹자고 하니 무서울 만도 하지. 아무튼 생각해보고 연락 줘요. 명함 주고 갈 테니까. 워낙 눈에 띄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긴 했지만 막상 밥 먹자고 제안을 해오니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카페 알바를 하면서 이런 적도 처음이었고 매일 반복된 일상만 살다가 갑자기 이변이 닥치니까 혼란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젠틀하고 잘생기고 능력 좋은 사람, 그런 사람과 밥 한 끼 먹는 게 흔한 기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기 내어 처음 사석에서 만나 밥을 먹는데 정말로 얘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저한테 잘 맞춰주고 배려해준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왜 아직 혼자일까 신기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남 땐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왜 여자친구가 없으세요? 왜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워낙 좋은 분이시니까 당연히 있으실 거라 생각했어요. 바빠서요. 괜히 일도 바쁘고 시간도 없는데 이성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쪽한테 민폐일 것 같아서. 전 이상하게 연애를 하면 온전히 그 사람한테 시간을 쏟아부어야 직성이 풀리더라고요. 근데 한동안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미루다 보니 솔로 생활이 이만큼 길어졌네요. 그런데 이젠 시간적 여유가 좀 생겼는데 만날 사람이 없네요. 왜요? 만날 사람 많을 것 같은데? 글쎄요.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 요즘 여자들은 웃긴 남자 좋아한다면서요? 전 그냥 성실한 사람이 좋아요. 그래요? 나 진짜 한성실하는데. 공주 대접 받으면서 구름 위를 걷는 기분 느끼고 싶으면 말해요. 다 준비돼 있으니까. 훅 들어온 고백에 저도 얼떨떨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으로 취급하며 웃고 넘겼지만 나중에는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줬습니다. 나는 갓난아기 때 캐나다로 입양을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 얼굴도 이름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다행히도 양부모님을 잘 만난 덕분에 부족함 없이 일탈하지 않고 나름대로 잘 성장해 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인이 되자마자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을 때 진짜로 내가 혼자구나. 이곳에서 나는 철저히 이방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있었던 곳이 유색인종이 거의 없는 마을이었거든요. 자라면서 항상 왜 나는 저들과 다르게 생겼을까 생각하면서 위축되곤 했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 피부색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릴까 싶었죠. 그러다가 문득 한국이 가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여긴 적어도 나와 생김새는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행선지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연고도 없는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겁니다. 분명 겉으로 봤을 땐 한국인인데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무런 능력도 없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진짜 악으로 깡으로 미친 듯이 버티고 또 버티면서 막노동판을 누비면서 닥치는 대로 돈부터 벌었죠. 외노자라고 무시받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라고 배제당하고 내 땅이라고 믿었던 한국에서 그런 차별을 당하니까 정말 이제 끝장난 것 같았어요.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고 버티기엔 너무 힘들고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구나. 난 이제 어디로 가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우울해져서 인생을 놓아버릴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끝내기엔 너무 아쉬운 인생이잖아요. 그때부터 번 돈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점점 키우다가 발전시킨 게 그게 지금 하고 있는 로봇 관련 사업이에요. 남들은 내가 고생 안 한 깍쟁이 도련님인 줄 알아요. 부잣집 부모 잘 만나서 해외 대학도 나오고 사업도 술술 잘 풀리고 인생에 굴곡 하나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장담하건대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 찾기 힘들걸요? 처음엔 저쪽 허름한 동네에 방 한 칸짜리 빌려서 시작했고 한번 엎어져서 노숙자 생활도 해봤다가 다시 투자자를 만나고 또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대표실을 만들고 그렇게 악바리처럼 버텨서 지금 강남 한복판에 회사 차리고 살게 됐네요. 나는요, 예전부터 늘 희망했던 건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편에 서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러려면 연애를 해야 하고 또 결혼을 해야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정말 좋은 동반자를 만나서 친구처럼 다정한 말 주고받으면서 사는 게 내 소원이에요. 이제는 배우자 하나쯤은 평생 고생하지 않도록 해줄 자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사람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온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괜시리 동정심도 생기고 이 사람을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저희는 서로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자연스레 연인이 됐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만큼은 제가 공주님이 된 것 같았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백마탄 왕자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제가 원하는 걸 전부 다 들어준다면 믿으시겠어요? 남자친구라는 존재가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기념일을 꼭 챙기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명품 목걸이에 명품 가방까지 헉소리가 날 정도로 값비싼 선물들을 저에게 건네곤 했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원래는 명품에 관심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선물 받고 하고 다니게 되니까 정말로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만 같고 신분 상승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은 정말 저에게 많은 것들을 해줬는데 저는 겨우 대학원 다니면서 알바하는 신분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항상 미안해하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여자가 돈 쓰는 게 싫어. 나만 쓸 거야. 원래 진정한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거거든. 그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한테도 정말 잘했어요. 선물을 한가득 사가지고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와서 어찌나 사근사근하게 저희 부모님 비위를 맞추던지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한눈에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나중엔 우리 사위 하면서 호칭을 바꿔 부르셨네요. 그때부터 부모님이 결혼은 언제 하냐, 괜찮은 사람 있을 때 해야 한다 하면서 압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죠. 그쪽이 원해야 하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뭐 바로 그게 돼? 사실은 되게 불안했어요. 연애만 하다가 끝날까봐. 이렇게 끝내면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봐. 너무 잘난 남자를 만나니까 매일매일이 불안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괜히 자존심을 세웠던 것 같아요. 결혼에 관심 없는 척, 혼자서도 잘 사는 신여성인 척 연기를 하며 연애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밤중에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사고를 쳤다며 얼른 좀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헐레벌떡 침대에서 일어나 남자친구가 찍어준 주소로 갔더니 웬 고급 호텔이 하나 있더라고요. 전화를 걸었더니 몇 호로 오라고 하길래 거기로 갔죠. 도착해서 문을 딱 연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촛불이 하트를 커다랗게 만들고 있었고 풍선이 방 안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명품 쇼핑백들이 침대 위에 가득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촛불 하트 한가운데에는 제 남자친구가 반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말하더라고요. 나랑 결혼해 줄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정말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더라고요. 프로포즈라니, 내가 결혼이라니, 사모님 소리를 듣는 여자가 되다니. 이제는 내 인생이 180도로 변하겠구나 싶어 솔직한 심정으로는 만세삼창이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입양이 되었던 건 안타깝지만 제 입장에서는 시댁도 없는 거고 성실한 데다가 돈까지 잘 벌어다 주니 이보다 더 좋은 신랑감이 어딨겠어요. 저로서는 잭팟이 터진 셈이었죠. 프로포즈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도 정말 좋아해 주셨네요. 프로포즈를 시작으로 저희 커플은 속도를 붙여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마자 그 사람이 산통 깨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결혼식은 생략하는 게 어때? 결혼식을 생략하자고? 왜? 내 사정 알잖아. 나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어. 솔직히 나는 결혼식 그거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 그냥 결혼식에 쓸 에너지로 다른 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은 올려야 하지 않을까? 소박하게 가족끼리라도 하는 게 난 맞다고 보는데. 우리 둘이서 근사한 곳 가서 식사 함께 하면 좋잖아.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사람들 하객으로 참여한 결혼식 기억하지도 못해. 중요한 건 우리 둘이잖아.
반지 나눠 끼면서 서약서 읊으면서 로맨틱하게 기념하면 안 될까?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나는 부모는 물론 형제도 친척도 없는 게 티가 나서 더 슬플 것만 같아서 그래. 내 결핍을 전시하는 느낌이라 싫어. 나는 늘 혼자였잖아. 결혼이란 내 편 하나 더 생기는 거지 가족 사진 찍는 그런 행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 말을 들으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지 못한 채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전하며 그건 뜻대로 하기로 했네요. 솔직히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었지만 예랑이 말대로 결혼식에서 한쪽으로 사람들이 쏠리는 그 광경이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여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웨딩드레스라도 입어보게 스튜디오 촬영을 하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것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스튜디오 촬영? 그거 하려면 하루 종일 시간 빼야 하잖아. 나는 시간이 금인 비즈니스맨인데 그런 곳에 시간을 쓰기가 너무 아까워. 그냥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신혼여행으로 시간을 다 쏟아붓는 건 어때? 이참에 푹 쉬다가 오고 싶은데.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은데? 하와이? 아니면 뭐 길게 유럽 같은 데 갔다 올까? 난 출장 때문에 해외를 너무 많이 가가지고 기차 여행을 좀 하고 싶은데. 어때? 기차 여행? 지금 신혼여행을 국내로 가자는 거야? 난 오히려 해외는 많이 돌아다녀서 시간 나면 국내 좀 가보고 싶더라. 사실 유럽 이런 데 가보잖아? 진짜 별거 없어. 그냥 걷고 또 걷고 고난의 연속이야. 날씨는 또 얼마나 춥고 더운데. 사람들 몰리는 곳에 가서 고생하는 거 그거 내 타입 아니야. 그럴 바에 그냥 편하게 기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풍경 보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게 낫지. 나 진짜 한국 여행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어. 자기가 한 번만 양보해주면 안 될까? 결혼식도 안 하고 웨딩 촬영도 안 하고 심지어 신혼여행도 국내로 가자는 거지? 그게 뭐 어때서? 아니 나는 솔직히 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서 당황스럽네. 결혼식이라고 뭐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좀 속상해서 그래. 물론 나도 오빠 사정 다 이해해. 결혼식 안 하는 건 충분히 납득 가능해. 웨딩 촬영?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결혼식도 안 하는데. 웨딩드레스 입어서 뭐해. 하지만 신혼여행은 꼭 안 가본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게 내 로망이었단 말이야. 자기야, 그것 때문에 많이 서운해? 미안해. 내가 부족한 남자라 자기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했어. 용서해줘.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여권 만료가 돼가지고 이것저것 골치가 아프니까 그걸 해결하는 동안 일단 신혼여행은 국내로 다녀오자. 대신 결혼하고 여유가 될 때 바로 제2의 신혼여행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해외여행 가는 거야. 그뿐이겠어? 이젠 부부잖아. 시간만 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여행 실컷 하게 해줄게. 우동 먹으러 일본 가고 스파게티 먹으러 이탈리아 가는 거야. 어때? 비록 결혼 준비를 하면서 투닥거리며 다툴 때도 꽤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하며 양보하며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존중해줘야 맞는 거니까 그게 부부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해준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쯤은 제가 양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을 생략하고 촬영도 생략하고 그리고 신혼여행까지 국내로 잡아버리니까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대폭 줄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긴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은퇴하고 취미생활하며 사시느라 어차피 부를 사람도 없는데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서로 마음이 맞아 하게 된 결혼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한 여자가 된 것만 같았어요. 신혼여행을 가려고 그 사람과 기차역으로 향하는 게 막 부부가 되어 떠나는 첫 여행이니 은근히 설레더라고요.
이왕 가는 김에 모든 걸 럭셔리로 맞추겠다는 남편 말을 믿고 기대를 잔뜩 했어요. 둘이서 손을 잡고 기차역에 도착해서 플랫폼이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렸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 남편 얼굴을 보더니 어? 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을 쳐다봤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저희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더라고요. 마치 애써 시선을 피하는 것처럼요.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 사람 옆을 지나치려고 했는데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를 너무 빤히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동물원 원숭이가 된 것만 같은 기분에 남편한테 오빠, 여기 빨리 지나가자 하면서 손을 잡아 이끄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속닥거리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 지금 TV에 나오는 그 사람 맞지? 맞나? 좀 헷갈리는데. 맞아, 확실해. 내 눈은 못 속인다니까. 이거 지금 바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한번 지켜봐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까 제 남편을 보자마자 소리를 냈던 그 사람의 음성이었습니다. 분명 제 남편을 두고 하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죄다 기차역에 있는 TV에 시선이 꽂힌 채로 있었습니다. 순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싶어 달려가 TV를 보게 되더라고요. 9시 뉴스가 한창 나오고 있었는데 그 안에 글쎄 누가 봐도 제 남편의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 뉴스 타이틀이 뭐였는지 아세요?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선고 받았지만 결국 도피. 잠적 중에 범행 이어가 도주 중에도 수십억 원 사기 행각.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내 남편과 다른 사람일 거라고 믿고 또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선이며 남편의 안절부절하는 모습이며 모든 정황이 제가 생각하는 최악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달려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왜 오빠가 TV에서 나와? 왜 사람들이 오빠를 보면서 수근거리고 있는데? 얼른 대답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말을 하란 말이야. 일단 다른 곳 가서 얘기하자. 여긴 위험해. 말해보라고. 사람 미치게 만들지 말고 당장 말해. 애처럼 징징대지 말고 좀 따라오라고. 진짜 사기꾼이야? 그래놓고 나랑 결혼하자고 하고 신혼여행 가자고 여기까지 온 거야? 네가 인간이니? 인간이야? 내 인생 왜 망쳤어? 왜? 저는 남편을 추궁하다가 결국 혼절해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질질 끌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더라고요. 저를 바닥에 앉힌 후 남편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욕을 내뱉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완전히 제가 알던 사람과는 딴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며 저에게 말했어요. 자기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건 여태껏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야. 자기가 이제 내 부인이니까 처음으로 말하는 거야. 그래, 나 지금 그런 상황 맞아. 그래서 지금 엄청 난처한 상황인 것도 맞아. 하지만 난 진짜로 억울해. 이거 다 모함이야. 나 꼬리 자르기 당한 거라고. 사실은 내가 믿었던 투자자가 있었거든? 그 사람이 워낙 투자 금액이 크니까 그 사람이 하란 대로 다 해줬지. 그게 의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놈이 내 명의를 사고를 쳐놨다라고.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투자 사기꾼이 되어 있다니까? 알고 보니 그놈이 원래 나를 그럴 목적으로 생각하고 다가왔던 거였고 난 꼼짝없이 속았던 거야.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혐의까지 뒤집어 써서 징역을 살아야 된대. 그러니 내가 안 억울하겠어? 내가 도피한 건 맞아. 하지만 내가 오죽하면 도망을 갔겠어? 너무 무서웠어. 선고 직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성실하게 받았어. 근데 실형이 선고될 것 같더라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옥에 가? 나 진짜 감옥 가면 인생 끝난다고. 어떻게 거기서 살아? 그래서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도피 중이라고? 대체 왜 그랬는데? 도피해서 일이 더 커질 거라는 생각 못했어? 말도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 피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 당장 항소를 해야 하는데 그땐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일단 자기야, 내가 다 말했잖아.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신혼여행은 뒤로 미루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자. 자기 집에 가서 일단 좀 숨어 있으면 안 될까? 그 신혼여행은 다음에 가는 걸로 하자. 응? 그 사람은 제 혼을 쏙 빼놓고 또 저를 질질 끌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신혼여행 첫날에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질 줄은 몰랐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을 믿느냐 마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고 남편은 그런 제 갈등을 눈치챘는지 저에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는 내 부인이잖아.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줘야지. 나 정말 억울해. 억울해서 진짜 미치겠다니까? 그러니까 날 좀 믿어주라. 나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 남들은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손가락할지라도 저는 그 사람을 믿고 싶었어요. 여태껏 저한테 아낌없이 주기만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선택하고 믿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는 편이 제가 더 속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머릿속에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도피 중인데 어떻게 사업을 하고 돈을 벌었어? 그리고 억울하면 항소를 하면 되잖아. 번 돈으로 비싼 변호사 선임하고 여기저기 자문을 구한 후에 정당하게 억울함을 풀 수도 있었잖아. 왜 그렇게 안 했어? 내가 말했잖아. 이 땅에 내가 살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고. 그냥 나는 초라한 외톨이일 뿐이었어. 내가 입양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신뢰해주지 않았어. 그뿐이야? 겉으론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인심 좋게 다가오더니 결국엔 다 뒤통수 치고 도망갔어. 이러니 내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겠어? 한국 재판에 대한 신뢰는 더더욱 없었지. 난 이곳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맞설 수가 없었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러니 내가 얼마나 불안했겠어. 그러니까 자기를 만나서 얼른 결혼을 해버렸지. 내 사람이 간절했으니까. 내 편이 필요했으니까. 우리 지금 말이 너무 헛돌고 있는 거 알아? 내가 원하는 건 진실이야. 제발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줘. 내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 나 진짜 오빠를 믿고 싶은데 자꾸만 불안해. 진짜 뉴스에서 나온 말이 사실 같고 내가 속는 것 같단 말이야. 일단 오빠가 해야 할 일은 여기서 숨어있는 게 아니라 사건을 해결하고 억울함을 푸는 거야. 그게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해. 그 일을 해결하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 내가 여태껏 번 돈을 죄다 날려야 할 수도 있어. 그래도 맞서 싸우길 원해? 그래! 난 이렇게 숨어 지내는 남편이랑 100년이를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전 재산 다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 돈이 더 들더라도 내가 내줄 테니까 변호사부터 선임해.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얽혀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일이 복잡해.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일주일만 기다려보자. 나도 좀 알아볼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나 핸드폰 좀 빌려줄 수 있어? 내 핸드폰은 왜? 알잖아, 뉴스에 나 나온 거. 내 핸드폰 쓰면 분명 추적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폰 좀 쓸게. 그렇게 남편은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이리저리 전화를 하는가 싶더니 결국 제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뉴스 좀 검색해보게 달라고 했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지 않더라고요. 부부는 공동체라나 뭐라나. 부인 핸드폰 위치 추적도 할 거라며 제 핸드폰을 꺼버리고 자기 주머니에 쏙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짐을 싸라고 하더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저를 끌고 또 나가더니 택시를 타고 외진 곳의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도망자 신세가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를 앉히더니 잠시 어디 좀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잠시 후 남편의 손에는 소주 여러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속상한지 술을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자꾸만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리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분명 어딘가에서 남편을 찾고 추적하고 있을 텐데 이 행동이 맞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남자였던 사람이 내 남편이 되고 신혼여행길에 올랐는데 다름 아닌 남편의 정체가 지명수배범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남편은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 버리지 마. 부탁이야. 나 진짜 자기밖에 없어. 알지? 나 진짜 외로운 사람인 거. 나 이번에 잡히잖아? 그럼 끝장나. 모두가 내가 추락하길 원해. 하지만 난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라. 그 사람 말에는 모순이 너무 많았어요. 누명을 써서 억울한데 죄를 더 키우고 있잖아요. 저로서는 그것부터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서 뺏어간 핸드폰을 절대 돌려주지 않는 것도 수상하고 이 허름한 모텔에 절 데려와서 반강제적으로 저를 붙잡아 두는 것도 좀 그렇고 어쩌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어쨌든 핸드폰을 확보해서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무엇보다도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을 숨겨줬다가 괜히 저한테도 불똥이 튀면 어떡해요? 그리고 일이 더 커져서 저까지 죄를 뒤집었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술만 마시고 잠을 자지 않길래 제가 먼저 자는 척 새근새근 숨소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소름이 끼쳤던 게 그 사람이 제가 자는지 확인을 한 뒤에 글쎄 제 지갑을 뒤지더라고요. 제 가방을 뒤지면서 소지품을 확인하며 주섬주섬 챙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놈 진짜 뒤가 구린 놈이구나. 그 놈은 그렇게 제가 잠든 척하는 사이 담배를 피우고 제 옷주머니까지 뒤진 후에 비로소 잠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코를 골며 잠이 들었을 때 저는 슬그머니 일어나 그 사람의 주머니 안쪽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어찌나 깊숙이 넣었던지 손을 집어넣으면 바로 들킬 것 같은 거예요. 아, 망했다 싶었는데 그 사람이 몸을 뒤척이며 자세를 바꿨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그 틈을 타 주머니에 손을 쑥 집어넣고 핸드폰을 뺐습니다. 뭔가 손길이 느껴졌는지 그 사람이 한 번 더 뒤척이더라고요. 순간 잠에서 깬 줄 알고 어찌나 식은땀이 났는지 몰라요. 다행히도 다시 코를 골면서 자더라고요. 핸드폰을 켠 채로 뭐부터 알아봐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차역에서 봤던 뉴스 내용을 한번 다시 검색해봤어요. 만약 그 범죄 행각이 사실이라면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더라고요. 법이 무서운 줄 모르고 도피하고 그 사이에 또 사기를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 인간이에요? 뉴스에 나온 악질 범죄자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게 문득 무서워지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은 저에게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사기꾼이라면 저한테까지 돈을 뜯어냈어야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리저리 그 사람의 흔적을 쫓던 중 그 사람을 저격하는 SNS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의 고발 수준의 날 것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계정 주인은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자였고 제 남편과 결혼까지 했던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여자, 그 사람은 제 남편을 희대의 악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용기 내어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봤어요.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남자랑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을 가려던 중에 뉴스를 보게 되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위험해지기 전에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갑자기 남편을 두고 도망을 치라니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일면식도 없는 의문의 여자가 저더러 위험하니까 도망치라고 하는 걸 보니 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꽃다운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나이는 얼마 먹지 않았지만 지난 몇 년간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치르느라 마치 인생 2회차를 사는 것만 같아요.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외로웠어요. 가족이라고는 어머니와 저 단 둘뿐이었거든요. 제가 학교도 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와 어머니는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몇 개월을 병원 신세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어머니는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며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그 기억이 어린 저에게도 강렬했는지 지금까지도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아 속상하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원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며 보낸 시간이 모두 다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도 대단하신 게 큰 수술을 2번이나 받고 병원에서도 오래 계셨는데요. 힘든 내색도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딸이 곁에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더 슬펐어요. 아버지는 절대 저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더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저를 학교에 보내고 곧바로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셨어요. 처음엔 점포도 없어서 작은 리어카에서 김밥을 싸고 커피를 타서 시장 사람들에게 파는 일을 하셨어요. 제가 학교에 다녀올 시간이 되면 밥을 챙겨주시고 다른 동네 식당에 일하러 나갔습니다. 자물쇠 밖에서 엄마가 잠그고 다녀올 거니까 밖에서 누가 문 열어보라고 두드려도 절대 안에 있는 내색하면 안 돼. 무슨 일 있으면 엄마 일하는 식당으로 바로 전화하고. 알았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작고 낡은 집에서 엄마와 제가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면서 원래 살던 집을 팔아 모두 다 병원비로 써버렸거든요. 집이 얼마나 좁은지 집 안에 화장실도 없었어요. 집 밖으로 나가 공동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일어나 나가시면 제가 혼자 갈 수 없으니 어머니는 항상 방 안에 요강을 두고 나가셨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머니께서 저를 집에 혼자 두고 식당에 나가는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밖에서 자물쇠를 잠그고 몇 번이나 자물쇠를 확인하는 소리가 났어요. 지금도 그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합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고 돌아와도 다음날 팔 김밥 재료를 손질하시고 새벽이 되어서야 잠드셨어요. 제가 아무리 낡고 허름한 집에 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고 외로워도 어머니에게 투정조차 부릴 수 없었던 게 어머니가 제 앞에서 한 번도 힘든 내색을 안 하셨어요. 아침이면 벌떡 일어나 제 밥을 차려주시고 학교에서 행여나 친구들한테 아버지 없는 애라고 놀림이라도 받을까봐 옷이며 운동화도 항상 깨끗한 새 것으로 사주셨어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인지 저도 언제나 씩씩하고 밝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 키우며 돈 벌기도 힘든데 저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언제나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선생님께도 잘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아버지 없는 애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 덕분인지 초등학교 때는 반장을 놓치지 않고 매년 했어요. 집에서 워낙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매일 책만 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공부도 곧잘 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항상 상위권이라 학교에서 경시대회 같은 것을 대표로 나가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수진이 너는 학원도 안 다니면서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잘해? 우리 엄마가 너희 부모님은 좋겠대. 돈 한 푼 투자 안 하는데도 알아서 척척 잘한다고. 친구들뿐이 아니라 친구들의 부모님들마저도 저를 대견해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원 한 번 다니지 않았었는데요. 저는 항상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으니까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언젠가부터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이야기를 굳이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친구들도 잘 데려가지 않았어요. 가난이 창피해서라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꼭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가난을 숨겼습니다. 제가 공부도 잘하고 반장 부반장을 놓치지 않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던 친구들도 우리 집에 놀러 갔다 가면 이상하게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더라고요. 네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하나 했더니 집안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거였구나. 네가 성공해서 집안 일으키려고. 그치?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아이고, 어린 게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어머니 혼자 너 키우느라 고생하셨겠다.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호강시켜드려야 돼. 분명 다 저를 위하는 말인데 어쩐지 저는 듣기 싫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들 마음대로 제 상황을 걱정하며 안쓰럽게 생각하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다고 예뻐하시던 분들도 우리 집 사정을 알고 나시면 좀 달라지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김밥과 커피를 팔아 번 돈으로 학교 근처 시장에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어머니는 뿌듯해하시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제가 쉽게 기죽을 리 없었어요. 어머니의 씩씩함이 저의 삶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셔도 그렇지. 그래도 수진이 네가 명색이 반장인데 너희 어머니 학교에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니니? 1학기 반장 어머니는 학교 행사 때마다 오셔서 도와주셨는데. 엄마가 가게 하시느라 바쁘셔서요. 다음에 간식이라도 한번 보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땐 당황하고 창피했습니다. 대놓고 다른 아이들 부모님과 비교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듣다 보니 면역이 생기더군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선생님들이 대충 하고 넘어가실지 알게 됐어요. 어머, 수진아. 누가 보면 내가 너한테 간식 사오시라고 말한 줄 알겠다. 요즘 절대 학교에서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거 요구 못해. 내 말은 그래도 네가 반장인데 어머님이 학교 일에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모든 선생님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우리 집 사정을 뻔히 아시면서도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진학 상담 때마다 어머니가 못 오시면 아버지라도 오시라고 하라고 호통치시던 분까지 있었죠. 제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씩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아버지 없이 가난하게 사는 건 항상 녹록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들은 뭐든지 쉽게 해내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약대 2학년을 다니는 중에 어머니께서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저는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도 주변에서는 말이 많았어요. 그 좋은 대학을 다니다 그만두면 어떡하냐고 했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어미가 못나서 딸내미 앞길을 망치는구나. 엄마 혼자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학교는 졸업해. 어머니는 제가 학교를 그만두면 병원에도 가지 않을 거라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그 정도로 제가 학업을 그만두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가족이라고는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시고 키우느라 본인 몸은 돌볼 새도 없이 살아오신 어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술까지는 어머니께서 모아두신 돈으로 어떻게든 해결했지만 자꾸만 암이 이곳저곳으로 전이됐어요. 수많은 검사와 본격 항암 치료를 받게 되자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지만 우선 어머니를 하루라도 빨리 낫게 하는 게 급선무였으니 어머니께 일절 돈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간호에만 신경 썼습니다. 저는 결국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취직을 했어요. 약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약회사에 들어가 사무보조 업무를 했습니다. 많지 않아도 제가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 그래도 어머니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어요. 돈 벌기 힘든 건 물론이었고 살림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출근하면서 어머니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며 간호까지 하려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텼어요. 많지 않은 월급으로 생활하고 남은 돈은 조금씩 저축까지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정신없이 돌아갔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그렇게 오래 계셨어도 결국은 저와 어머니의 곁을 떠나셨지만 어머니는 치료만 받으면 충분히 사실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병이 완치가 되자마자 곧바로 또 가게에 나가셨습니다. 어머니 사정을 아신 건물 주인분이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 동안 월세를 일절 받지 않아서 곧바로 가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에 저와 어머니 둘뿐만은 아니라는 걸요. 그 전까지는 항상 이 세상에 어머니와 저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도 완치되고 집안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니 저도 연애도 하게 되고 결혼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처음엔 다 좋다고 하다가도 우리 집 사정을 알게 되면 마음이 달라질 거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다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남자친구는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약사 자격증이 있는 제약회사 연구원이었어요. 처음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호감을 보였을 때 저는 남자친구를 멀리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약대를 다니기는 했지만 졸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연히 고졸이었고 회사에서도 말단 직원이었어요. 남편은 연구원이었고요. 거기다가 저는 집안 사정도 넉넉지 않았어요. 어머니 병원비를 내느라 집도 이사해 당신은 투룸 월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제 사정을 다 듣고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남자친구를 믿었어요. 워낙 제 앞에서 자신있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갔을 때 알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생각만 있었지 자신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는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 대부분 남자들이 그럴 거예요. 세상 시어머니들이 다 시집살이를 시켜도 자신의 어머니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이상한 착각 속에 살죠. 제 남자친구가 딱 그랬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인사 가기 전까지 부모님께 저에 대한 정보를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인사 갔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어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고 말하자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난색을 하시더군요. 요즘같이 개나 소나 다 대학 가기 쉬운 세상에 도대체 무슨 깡으로 대학도 졸업 못했어? 그래도 용케 취직이 됐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수진이가 졸업 못했어도 나랑 같은 약대 출신이야. 약대 출신은 무슨? 졸업도 하고 자격증도 따야 약대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고졸이라는 소리 아니야. 지금까지 고졸 사원으로 살면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일에 대해 주변에서도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났던 바로 그날이 저에게도 가장 당황스러웠던 날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구신이 할 말이 없더군요. 하지만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애써 분위기를 맞춰보려 노력했습니다. 당시에 어머니께서 유방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셔서 제가 간호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졸업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군요. 아버지랑 다른 형제들은 뭘 하고 대학생 딸내미가 엄마 간호를 해? 준수 씨가 저에 대해 전혀 이야기를 안 했나 봐요. 저희 아버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없어서 어머니랑 저 둘뿐이에요. 뭐? 홀어머니랑 단둘이 산다고? 거기다가 유방암? 어머머머, 암이면 무조건 유전되는 거잖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물론 암은 유전될 확률이 많지만 그렇다고 100% 걸리는 건 아니야. 매년 건강검진하고 잘 관리하면 돼. 이야기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도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제가 고졸이라는 것과 홀어머니의 외동딸이라는 것까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투병 사실까지 들먹이시며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손이 다 떨리더군요. 그날 저는 마음이 상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부모님께서 저를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답니다. 저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상처가 되더군요.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살 꿈에 불풀어 있었는데 시작부터 무너지니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마음이 잡히질 않더군요.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부모님 마음을 돌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워낙 잘하고 저희 집 사정까지 다 이해해주는 남자친구에게는 고마웠지만 이미 저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으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남자친구가 결혼하겠다고 우긴다고 그 마음이 달라지실까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진심도 아닌데 억지로 저를 받아주신다고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결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는 걸 안 남자친구가 성급하게 굴었어요. 저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저와 결혼하겠대요. 부모님과 연을 끊어도 말이죠.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마지막으로 남자친구의 부모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 제가 노력해보기로 했어요.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야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죠. 저에 대해 다 아시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차차 아시다 보면 마음이 달라지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부모님 눈에 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 결혼 이야기는 접어두고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친해지는 데 힘썼어요. 남자친구도 함께 노력했지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님 생신이 다가온다고 해서 회사 근처 맛집을 예약했어요. 남자친구에게 듣기로는 어머니께서 해산물을 워낙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심시간에 백화점까지 들러 선물까지 샀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는 브랜드까지 미리 알아내 새로 나온 신상 지갑을 샀어요. 저로서는 여러모로 무리한 거지만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생신이시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제 마음 같지는 않더군요. 미리 주문한 식사가 서빙됐는데 어머니께서 생신인데 미역국을 못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쓰여 미역국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미역국을 딱 한술 뜨시더니 미간을 확 구기시더군요. 저는 신경이 쓰여 맛이 없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생일상은 자고로 손맛이 중요한 건데 남이 끓여준 미역국이라 그런가 영 맛이 없네. 이래서 엄마는 딸이 있어야 돼. 아들만 줄줄이 둘이니 평생 미역국 한 그릇 제대로 못 얻어먹는다니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갑자기 하소연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아들만 둘이라 집안에 여자가 없어서인지 결혼하고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미역국을 얻어먹은 적이 없으시대요. 저도 속으로는 그게 왜 아들만 있어서인가 남편한테 끓여달라고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입 바른 소리를 좀 했습니다. 자기는 어머님 미역국도 한 번 안 끓여드리고 뭐했어. 어머님, 앞으로 어머님 미역국은 제가 매년 끓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 그래? 수진이가 생각보다 살갑고 센스도 있구나. 식당도 미리미리 예약해놓고 선물도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라 너무 마음에 들어. 다행히 어머니께서 식당도 선물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엄마에게도 잘 떨지 않는 애교를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하려니 영 민망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한결 친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 들고 있던 수저를 탁 소리가 나게 세게 내려놓으시더군요. 생일이 뭐가 됐으라고 계속 미역국 타령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미역국만 끓여주면 다 되는 거야? 으이구, 저여폈네. 자기가 약사 아들만 들었다고 무조건 약국 차려줄 수 있는 처가에 장가 보낸다고 하더니만 그까지 미역국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 봐라.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아버님께서는 제 앞에서 당신은 약국을 차려줄 수 있는 며느리를 원한다고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했지만 애써 꾹 참았습니다.
어쩌겠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이상 이 정도는 꼭 참아야죠.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 마음에 들기란 약대에 합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먼저 전화한 것은 처음이라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거신 이유가 생각지도 못한 이유였어요. 수진이, 너 주말에 할 일 없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김장하는데 와서 좀 도울래? 어머니, 김장 직접 하세요? 와, 대단하세요. 당연히 제가 가서 도와야죠. 아침 일찍 갈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철이 없었습니다. 김장하러 오라는 말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좋아했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저를 이미 며느리로 생각하시니까 김장날 부르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뭐하러 직접 전화까지 해서 저를 부르실까 싶었거든요. 제가 남자친구 집으로 김장을 하러 간다고 하자 남자친구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일이 많아 출근해서 도와주지 못하는데 괜히 혼자 와서 고생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오히려 좋다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옆에서 괜히 거둔다고 제 편을 들어주면 더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주말이 되자마자 만만의 준비를 하고 남자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김장이지 이건 뭐 김치 공장이 따로 없더군요. 남자친구네 집은 시골에서 농사지은 배추를 몽땅 다 가져다가 온 식구들끼리 다 같이 김장을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비롯해 남자친구의 고모님 두 분의 작은 아버지 식구들까지 온 식구가 김장하기 위해 모두 다 남자친구네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시골에서 절여온 배추가 언뜻 보아도 100포기는 되어 보였어요. 집 앞마당에 수북히 쌓인 배추를 보자 정신이 번쩍 뜨였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신다기보단 정말 일손이 한 명이라도 귀해서 부르신 건가 싶더군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설마 남의 집 귀한 딸을 일꾼으로 불렀겠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김장하는 동안 저는 정말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하루 종일 김장만 했어요. 가족 중 누구 하나 괜찮냐 힘드냐 묻지도 않더라고요. 어머, 우리 형님 며느리감이 손이 아주 야물딱지네. 우리 형님도 이제 며느리 들어오면 좀 편해지시겠어요? 그러게. 내년엔 우리도 국수 얻어먹는 거야? 김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그제야 어른들께서 저에 대해 궁금해하셨어요. 제가 준수 씨 여자친구라 소개했더니 그때부터 고모님들이 저를 조카 며느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호칭이 싫지 않아 가만히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는 무슨? 우리 준수 아직 30도 안 됐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난 아들들 결혼 늦게 시킬 거야.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서운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 했어요. 저런 준수 씨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어머님은 아직 장가 보내기가 싫으신가 봐요. 어머, 요즘 아가씨들은 이렇게 적극적이라니까. 아가씨가 우리 준수랑 결혼하고 싶긴 되게 결혼하고 싶나 보네. 이렇게 힘든 김장까지 하러 온 거 보면. 그러게 우리 오빠가 아들 약국 차려주는 며느리 본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얘기했었는데 우리 조카 며느리는 다 준비되어 있나? 도대체 언제부터 약국 이야기를 하셨던 건지 온 식구가 다 알고 계시더군요. 저는 할 말이 없으니 웃어 보이는 것 말고는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 마음이 뒤틀리시는지 또 괜히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거 다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후딱 마무리나 해. 배고파 죽겠는데 밥도 안 차리고 하루 종일 김장만 할 생각이야? 수진이 너는 그만 너희 집으로 가봐라. 괜히 네가 우리 집 드나들어서 우리 아들 혼삭길 막히겠다. 저는 순간 말문이 턱하고 막혀버렸습니다. 아버님 말 한마디에 마치 제가 남자친구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결혼하자고 조르는 그런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일할 사람도 없는데 와서 도와주면 좋지 뭘 또 그래요. 수진아, 저 사람 말 신경 쓰지 말고 이거나 들고 나가서 밖에서 좀 닦아와. 남자친구 아버지의 말씀에 이미 상처를 받고 어안이 벙벙한 저에게 어머님은 대화를 잔뜩 안겨주셨습니다. 해가 지게 생겼으니 빨리 마당에 나가서 닦고 오라는 거죠. 순간 저는 욱해서
품에 안은 대화들을 바닥에 다 내동댕이 쳐버릴까 싶었습니다. 이대로 다 던져버리고 결혼이고 뭐고 하지 말자 싶었죠. 그런데 그때 퇴근하고 급하게 달려온 남자친구가 집 안으로 들어오다 부모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을 다 들어버렸나 봐요. 남자친구가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수진이랑 다들 친해졌으면 해서 오라고 한 건데 어떻게 내 여자친구를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어? 저는 남자친구의 말은 아예 들리지도 않았어요. 이미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에게 하신 말로 받은 충격이 가시질 않았거든요. 그날 일로 남자친구가 화가 많이 났는지 부모님 앞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셔도요. 저 지금까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뭐든지 다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이렇게 무식하게 대하시는 분들인 줄은 몰랐네요.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이럴 줄 몰랐다며